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종식이 공식 선언된 이후에도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백일해,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이 거의 연중 확산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 확산도 우려됩니다. 오늘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정미 감염병 연구부장 그리고 이수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부장님 요즘 뭐 언론 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이름의 이 감염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특히 유행하고 있는 이 호흡기 감염병도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부터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독감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었는데 올해 7월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그 외에도 호흡기 세포위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그런 것들도 다시 유행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첫 사망 환자가 발생한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유아기나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이 호흡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냉방이나 난방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고 밀폐된 환경에 있을 때 확산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냉난방이 많은 시기에 비례해서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지금 그런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모두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집단시설이나 또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에는 밀폐된 실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추운 겨울이어서 집이든 뭐 회사든 학교든 유치원이 그럼 이제 문을 참 꽁꽁 닫아놓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감염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대하시니까요. 진료를 직접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하시는 정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느끼시는 상황, 지금 현재 상황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에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급증했던 추세에 있었고요.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세균성 질환들도 많이 유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백일해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또한 한동안 주춤했던 성홍열들도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주춤했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인 RSV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 등과 함께 다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다 독감 A형 H1N1 타입의 독감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원장님 짚어주셨지만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RSV라든가 아데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기후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겨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좀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장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생 관리 같은 것들은 좀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생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나 또 교육기관에서나 이렇게 그 위생관념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좀 철저해진 것들을 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흡기 감염병이 좀 계속되는 것,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좀 확대되는 듯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들을 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위생에 대한 관념은 확실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개인 일상이 회복되다 보니까 대민 활동도 재개되고 해외여행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될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호흡기 감염병들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좀 어떤 것들이 좀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시나요? 지금 이제 나머지 원인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가장 두 가지 원인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거리두기나 외출이 자제되면서 그 당시에 사실 의료기관 방문도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필수 접종 대상자인 영유아 어린아이들도 지금 보면 저희가 접종이 안 된 아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 형성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산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비가 억수로 쏟아졌을 때 10명이 걸어갔을 때 8명이 우산을 쓰면 나머지 2명이 비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명 중에 4명만 우산을 쓰면 6명만 비를 맞는 게 아니라 나머지 4명 중에 한두 명도 비를 맞게 되는 거죠.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 그 이후로 겪어야 될 질환들을 겪지 않으면서 자연 면역이 형성이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 전체적인 면역 저하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는 뭐 종식이 선언이 되긴 했지만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있었던 여파들이 지금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그런 분석들을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앞서서 뭐 이런저런 종류들을 쭉 이야기를 두 분께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지금 올해 유독 백일해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사망자도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좀 나왔고요. 부장님 지금 백일해 유행 정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환자 발생 데이터를 보면은 전국 누적으로 약 3만 7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작년 수치에 비하면 약 128배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7월에 그 백일해 환자 발생이 최고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보면 또 학령기인 7세에서 19세 연령대의 소아청소년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영아 사망 사례가 있었던 그 0세 이하를 포함해서 0세에서 6세 환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3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 128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충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전국에 300명 정도였던 게 지금 3만 7천 명 정도, 뭐 거의 이 정도 격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일해 이거 뭐 한자어이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100일 동안 그 긴 기침 증상, 그러니까 기침 증상이 오래되는 질병이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요.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더 특이점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장님. 예, 아까 언급했던 백일해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들이 초기에 증세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이게 백일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초기 1, 2주 상태에는 일반 감기와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의 콧물, 기침 정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전파력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냥 심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전파력이 높으면 어떻게 예방이라도 할 수 있고 치료가 적극적으로 되는데 가장 증세가 없을 잠복기가 아닌 가장 약한 시기에 전파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 1, 2주 사이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발작적인 기침이 특징이 2주에서 4주가 있는 100일 동안 하는 그 발작적인 기침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침을 발작적으로 하고 났는데 기침 후에 기관지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훅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기침을 아주 특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때 정도면 보호자들이 알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벌써 4주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4주를 거치고 난 다음 또다시 1, 2주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완화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저도 이제 몰랐는데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게 처음 1, 2주 동안에는 일반 감기 같은 수준의
근데 이 시기가 가장 전파력이 높다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감기 증상들 보일 때 초기부터 좀 더 꼼꼼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00일에는 이제 90% 정도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으로 환자도 많은 데다가 사망 사례까지 나오면서 부모님들 걱정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2급 법정 감염병인 이유가 합병증으로 인한 그 치명률이 높을 때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떤 아이들을 선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빨리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가장 고위험군으로는 접종이 되지 않은 영유아, 완료가 되지 않은 영유아, 특히 100일 미만 아이들이 감기 증세가 보였을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지가 미약하고 약해서 기침 발작적인 기침 뒤끝에 기관지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수축해서 무호흡이라든지 너무 기침이 심하다 보니까 뇌출혈이 생기게 되고 뇌출혈이 오면서 무호흡, 경련, 급기야는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영유아가 특히 100일 미만 아이들이 아픈 경우에는 가까운 소아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진료를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라든지 그냥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위험군에 속한 노인이라든지 모든 군이 다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증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만성 폐질환 환자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100일에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 또 이렇게 많이 급증했다고 하고 또 사망까지 나왔다고 해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00일에도 지금 예방접종의 개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00일에는 백신이 있는데요. 국가 표준 예방 접종 방식에 따르면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기본적으로 기초 접종을 받게 되고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과 또 만 4세에서 6세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에서 12세가 되면 예방접종을 또 한 번 더 공고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6차례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접종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은 생후 2개월부터 지금 맞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뭐 생후 15개월부터 18개월 사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사망 사례도 보니까 이 2개월이 안 된 신생아. 그러면 2개월이 되지 않은 신생아는 위험에 그냥 100% 그러니까 위험에 그냥 예방 접종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100일에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되는 거의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다른 질환은 예방 접종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100일에로 인해서 정말 그 가족에게는 안타깝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영유아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 100일 미만 특히 2개월부터 접종이 시작하는데 기초 접종이라고 해서 2개월, 4개월, 6개월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아이들은 다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산부일 때 출산 전에 엄마가 접종을 하면 엄마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후천 면역이 선천 면역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임산부 접종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임산부가 100일에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엄마 아빠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돌보미 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장모, 장인분들까지 모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일의 예방접종을 사실 출산 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있고 또한 소아 전문의로서 꼭 추천하는 바입니다. 100일에 90% 이상 예방됩니다. 네. 네. 100일에 예방이 된다라고 하니까 가족분들, 아이 키우시는 가족분들 꼭 말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임산부분들은 접종을 했을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는 그냥 폐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일반인 분들도 의료인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100일에와 마찬가지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일반 폐렴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폐렴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지만 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면 좀 도드라지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세균성 폐렴 일종이고요. 원인균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증세가 초기에 일반 폐렴은 폐 증세가 강합니다. 즉 폐 증세라면은 기침, 가래가 특징적인데 마이코플라즈마는 폐외 증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후통, 머리 아픔, 그다음 장염 증세가 초기 증세가 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코플라즈마는 일반 세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세균도 아닌 것이 바이러스도 아닌 것이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벽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서 일반 항생제에 잘 듣지를 않습니다. 내성균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반 항생제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도 사실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지만 가장 대부분의 증세는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아이들에게서 폐렴이 증세가 진행을 하고 또한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두렵게만 생각하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지금 12세, 12살 이하 어린이 환자가 70%에 달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행 상황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이후에 지속적인 유행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입원 환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9배 정도의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8월부터 9월에 정점을 찍어서 환자 수로는 정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까지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만한 감소세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뭐 전년 대비 9배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확실히 좀 감염병 유행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백일이나 독감처럼 백신이 있는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마찬가지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또 다양한 일반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최우선적인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 이건 백신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위생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 좀 생활 속에서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이게 아까 뭐 학령기 아동 중심으로 네. 이게 퍼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른들은 잘 안 걸리나요? 좀 궁금하네요. 아니요. 모든 연령층에 동일한 비율과 동일한 발병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령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워킹 뉴모니아라 그래서 걸어다니는 폐렴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증상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걸어다니면서 그냥 옮기는 거죠. 근데 이게 건강한 아이들이나 정상적인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백일에 마찬가지로 면역 저하라든지 아주 몸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아이들에게는 갈 수 있는 합병증을 다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었는데 다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또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성홍열입니다. 성홍열이 뭐 감기랑 비슷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호흡기 감염병 중에서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장님, 이거는 지금 성홍열도 유행 현황 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백일이와 마찬가지로 성홍열도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9세 이하의 어린이가 91%를 차지하는 정도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 발생 수로는 작년 수치 약 5,500건 정도에 비하면 약 6.7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저희가 약간 유사한 다른 감염병에서도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수치를 보이는 감염병 중에 하나가 지금 성홍열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성홍열 환자도 많나요? 요즘? 여름 이후로 많아지고 있어요. 원칙은 늦가을부터 초봄에 유행한다가 일반적인데 실제로 계속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홍열이
지금 이게 좀 유행하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성목열도 아까 질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없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주춤했었는데 다시 이제 성목열에 대한 인식도 느슨해졌고요. 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항생제가 하루 이틀 먹고 끊을 수 있는 항생제는 없거든요. 세균성 질환의 특징은 약이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성목열은 약에 잘 듣습니다. 더 중요하고 재발하고 세 번째 재발해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증세가 너무 빨리 좋아졌거든요. 엄마가 약을 끊으셨습니다. 성목열은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약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아까처럼 백일에나 다른 질환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꼭 항생제 끝까지 먹여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거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성홍열이 감기랑 비슷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좀 성홍열의 특징이나 증상이라고 하면 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성모열 같은 경우에는 감기와 다르게 2급 법정 전염병입니다.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병증에 걸렸을 때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게 되면 그거를 법정 전염병 기준에 높이는 거거든요. 초기에 똑같습니다. 열 나고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나다 보면 그때부터 발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성이 원숭이처럼 얼굴이 빨개진다 해서 성홍열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엄마들이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진단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 와서 항생제를 쓰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오히려 합병증이 발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는 질환입니다. 네. 자, 독감이랑 코로나19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환자들도 뭐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독감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당연히 걱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특히 추워지면서 이제 재유행에 대한 우려 이미 뭐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약자들은 이미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증상의 여러 감염병들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 치료나 확산 방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또 독감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 어떤 대비들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식약처, 보건부, 교육부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대책반에서는 국내의 호흡기 감염증 유행 상황 그리고 치료제 수급 상황, 의료 현장에서 상황 그리고 집단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 등에 대해서 이 호흡기 감염병 양상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지금 시 공공보건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중심이 돼서 이에 대한 방역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그 고위험군이나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를 상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의 지역 내 유행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주 1회 지금 의사 선생님도 오셨지만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지역 내 협력병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호흡기 환자의 검체를 매주 수거해서 그 호흡기 검체가 원인 병원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된 병원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유전자 분석 정보까지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검사뿐만이 아니라 올해 독감 관리 과정 중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국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조류 독감의 인체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도 독감 의심 환자의 검체에 대해서는 인체 독감 인플루엔자를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조류독감에 대해서도 감염이 됐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게 노약자분들이나 중증 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이 지금 되고 네.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다가 이제 유료로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비용도 좀 부담이 된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예방 접종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꼭 했으면 한다라는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들처럼 면역이 저하되신 분, 특히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무료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접종률이 많이 낮습니다. 이분들이 꼭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유료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우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집단에서 그 집단에서 기대되는 형성 면역이 있으려면 우산을 8명, 10명이 써야지만이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된 어른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접종들을 해주는 것이 참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수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리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서정미 감염병 연구부장과 함께 감염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